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새벽 주는책입니다. 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통치자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을 내다보는 예견은 통치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느 기자가 윈스턴 처칠 경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자격은 무엇인가? 처칠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일, 내주, 다음 달, 그리고 다음 해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할 수 있는 재능이다. 그 뒤에 처칠은 이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기준으로 오늘 현재 여의도 의사당의 그 수많은 인재 중에 정치를 하기 합당한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굳이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런 이상한 예언을 한 사람까지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예언은 기본을 모르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어제 신문 김대중 칼럼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아무개가 당선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등의 말로 윤 정부를 긍정하는 것도 이제 시효가 지난 유치한 반론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윤 대통령이 김밥을 말 때마다 이 속이 상하지만 이재명이 됐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탄식은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기본소득이니 무슨 수당이니 하면서 내질렀던 포퓰리즘과 그리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식의 가진 사람에 대한 적의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퓰리즘은 국가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시간은 지금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 한동훈과 박범계가 벌인 블랙 코미디. 그것도 전직 장관이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쓴 한편의 코미디에 파묻힌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람레진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은 장관급 인사죠. 그래서 청문회를 엽니다. 람레진은 이 선관위에서만 25년을 재직하면서 경남과 인천 이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인의 후임으로 이 국민의힘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관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원이 된 겁니다. 그는 2012년 선관위에서 퇴직한 뒤에 2019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 경비 시스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청문위원이 물었습니다. 경비회사 대표로 있었습니까? 그의 답입니다. 아닙니다.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선관위원을 하신 분이 경비회사 경비원으로 취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 전직이 경비원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무기도시 가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 취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이런 경비원 경력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관예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적어도 그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로펌 고분으로 생계를 꾸리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긴 그런 그도 위장 전입과 이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비원 경력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한편 그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구급행정요원 우모의 아버지가 강릉선관위원이고 이 우모를 추천한 사람이 권성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선관위원은 그 요체인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최근 불거진 경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문제로 총경들이 이른바 총경회의란 걸 하면서 반발한 사건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어느 문민국도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장치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양법 개통의 영국도, 이 대륙법 개통의 독일도 내각이 경찰을 통제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찰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지구상 어느 문명국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수사권 독점을 쟁취했습니다.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런데도 만약 경찰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경찰 중간 간부들인 총경들이 자신들을 통제하지 말라는 집회 성격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고 하자 야당과 좌파 언론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행안부가 쿠데타를 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중국의 공안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제 일선 경찰과 대통령실 그리고 행안부, 경찰 지휘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도어스 태핑에서 경찰의 반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 즉 국기문란입니다. 이틀 전에는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죠. 그런데 어제는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총경들의 회의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던 행안부 장관 이상민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부안회동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선 경찰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틀 전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하자 이에 대응해서 이 경찰은 30일 예정했던 경감 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14만이 전부 다 모이는 겁니까? 이 회의를 제안한 사람은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 김승종이라고 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해산명령은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쿠데타가 아니라 숫제 반란이라고 해야 합니까? 똑똑히 지켜보겠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선출 권력인 국가원수, 대통령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하는 것입니까? 일선 경찰서장이 왕조시대 원님이 되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면서 곤장을 치는 모습 말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 쿠데타니 중단 기강문란이니 하는 말이 나오자 경찰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마치 경찰이 권력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안에 반대하는 입법 청문을 받는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찰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이런 경찰 내부 반발을 두고 25일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배부른 밥투정.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지나친 밥투정입니다. 지금의 경찰 영역으로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저 아슬아슬한 판에 옆길로 셀지 모를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장치조차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권승동이 최고위에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경찰은 야당인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면서도 내부에서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시 권승동의 말입니다.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던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어쨌든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 영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차관회의를 다 거쳤습니다.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13명의 경찰이 일하는 조직입니다. 일반 공무원도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경찰국은 8월 2일 출범합니다. 경찰 내부는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6일 처음 팀장급 회의를 제안했던 이 김승종 경감이 제안한 전국 경찰대회는 과연 몇 명이 모일까요? 김승종의 말이 이렇습니다.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기도 했다. 도대체 일선 치안을 비우면서 전부 다 모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조롱조이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총, 무기와 1도 관계없는 저 혼자서 기획 추진하는 토론회로 꾸데타와는 전혀 관련 없다. 만에 하나 꾸데타를 희망하고 관심을 느끼는 경찰 동료는 참석을 자제해달라. 참 코미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희근을 향해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김승종에게 동조하는 경찰이 14만 전체인지 저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란을 자초한 유삼령이 25일 인터뷰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경찰 중립을 위해선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술화하고 권위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 통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면 경찰이 중립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위원회는 누가 뽑는가요? 결국 국회 추천인이 하면서 이 정치권에서 개입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면서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좌파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삼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공평을 가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찰위원회가 통제한다는 방안은 한마디로 경찰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대의민주주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운동권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경찰위원회라는 시민조직의 통제에 맡긴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도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 중입니다. 법에는 국가경찰위가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실제로는 지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자문기구일 뿐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민변 출신이죠. 그 외에 민변 출신이 또 경찰위원으로 있습니다. 사실 경찰위원회 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경찰위원회 자체가 경찰이 우리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할 구실이 되는 알리바이 기구에 불과하다. 알리바이 기구. 그렇습니다.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한 장관은 보고가 끝난 11시쯤 기자실을 찾아 약 30분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는 전임자인 박범계가 자신이 티타임 보건 등 언론 홍보 강화를 두고 검은 유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지난 정부와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느냐. 언론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서 전부 다 흘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서로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은 검은 유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등을 명분으로 언론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검찰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진 말은 이 말입니다. 한동훈은 자기 검찰총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단순하다.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리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빙고.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정답을 모르는 법무장관들이, 추미애, 박범계 같은 법무장관들이 문재인 정권을 망쳤습니다. 자, 요즘 언론에는 이재명의 존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있다는 말이 떠돕니다. 이른바 공생관계라는 말입니다. 동아일보 김지영 기자도 바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똑같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김 기자는 대선 패배 후 기어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까지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비호감 대결 2라운드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비호감 대결 2라운드. 이 검경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뿐 아니라 백현동과 성남FC 후원금,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28 민주당 전당대회 임박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 경우 정치판은 어떻게 될까요? 김지연 기자의 표현대로 이재명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겠지만 벌써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키운 사법 리스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선 97그룹 국회의원 말이 이렇습니다. 자꾸 97그룹에 새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리스크 없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것보다 더 훌륭한 비전이 어디 있느냐. 이 칼럼도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이재명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위안 삼는 사람이 아직 많다. 솔직히 이재명은 지금 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뭉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이 공생관계라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국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문제는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두 무혐의를 받아 정치적으로 우뚝 선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계속된다면 그가 야당의 대표가 되었을 때 그건 국가적 리스크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왜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 상설 특검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국회가 특검 법안 처리를 망설인다면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열 방법은 상설 특검 외에는 없습니다. 이 특검 문제는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동의한 부분입니다. 상설 특검, 이 제도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게이트 특검에는 백현동 게이트와 50억 클럽, 그리고 대부분이 재판거래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또 훨씬 지났습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야당 정치인과 회동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 걸까요? 국회 시정연설을 했던 5월 16일이죠. 이 3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마포에서 돼지갈비 만찬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가 무산됐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8일 중에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국회의장단이든 야당 의원이든 대통령과 밥을 먹는다는 예고가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소통이 멀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처럼 필요할 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침 대통령 휴가 뉴스도 떴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휴가는 말 그대로 완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365일 24시간 일하는 자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휴가 소식이 이상한 게 저뿐일까요? 국가는 지금 경제 대란을 맞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